자, 2023년 2월 9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79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비님 모시고 함께 방송을 한 달째 올리지 않았던 대역죄 인성인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올리셨잖아요, 오늘. 네. 난 전우님이 기어코 화를 내고 나서야 내가 올리는 대참사를 저도 좀 약간 좀 부리고야 말았습니다. 지나쳤나라고 생각을 조금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안 올렸으면. 네. 혼날 놈은 혼나야지. 네. 맨날 바쁘다는 것도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인강 실격벽에 녹음이 좀 잘못돼서 그거 없애는데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초 단위로 그 소리를 없애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변명이고요. 어쨌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오늘 방송 녹음 끝나면 내가 어디 안 가고 바로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2월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엄청 열심히 나가서 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방학이구나. 계속 방학이죠. 방학인데 이제 좋겠다. 약간 3월의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막 나가서 놀고 있고, 지난주에는 막 하루는 판교 갔다가 그 다음날 부천 갔다가 막 돌아다녔고, 그리고 제가 방학이 끝나기 전에 뭘 좀 더 해보려고 제 친구들하고 친구의 친구까지 모아서 조촐하게 제가 개인으로 친구들이랑 하는 만화 스터디 원래 재작년까지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만화를 많이 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는 중입니다. 멋있다. 생각도 못했는데요. 만화 스토리 아니. 본인의 나와바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열심히. 멋있어. 역시. 전우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는 좀 이제 기분 좀 나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에밀님의 인스타툰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저번 방송인가 올해 목표를 한번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좀 미뤘는데 인스타그램에 이 만화를 한번 올려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수업 듣고 배워서 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제가 워낙 생각은 계속 해도 게으르다 보니까 항상 미뤘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왠지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희망을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한번 올해 목표는 인스타툰을 올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 하신 거 봤는데 잘하시던데? 아직 멀었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계속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잘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수업을 이제 들으러 매주 주말마다 서울 웹툰 아카데미 방문하다 보니까 성민수 작가님도 매주 얼굴 뵙고 평소보다 더 자주 보고 있고요.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방송 언제 올리시냐 네.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 제가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녹음 끝나고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린 거 두 편이 되게 호응이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호응도 괜찮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댓글이 믿을 수 없다는 건 좀 그렇지만 댓글이 박빌리님께서 정다비님의 만화 분석 리뷰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좀만 더 해주세요. 라고 주장 이렇게 아닙니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왜 화를 내세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니 다비님 팬들이야 워낙 많으시니까. 우리 만화 클래식 아이돌이잖아. 네, 그렇죠. 저희의 희망. 많은 사람일 거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다비님 만화 분석 좋죠. 얘기해보면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잘 하니까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제 아내도 그렇고 다비님 좀 말 좀 많이 하게 좀 해달라. 저 이야기 좀 줄이고 다비님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아니 근데 제 얘기가 조금 재밌게 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조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저도 좀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조금 하는 건 내가 제일 조금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댓글 안 달리잖아. 너무 조금 하시잖아요, 작가님. 저는 중간에 있으니까 약간 치고 빠지는 걸 하니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좀 더 오늘의 하세요.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다비님이 목소리가 워낙 좋기도 하고 다비님 워낙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방송을 들으면은 다비님 목소리를 더 자세하게 듣게 돼요. 네? 그래요? 네. 제가 한 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다 보니까 좀 약간 듣기 싫은 느낌이 있고 또 이제 워낙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어도 지루할 때가 있는데 다비님은 딱 이렇게 적당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다비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비님이 호응이 좀 있으셔서 제가 또 새로운 판을 깔아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멋지게 바꿔서 재밌는 기획을 한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고 기대할게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본인 생각 있으신 분들은 청취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님 오늘은 어떤 만화 추천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들고 온 만화인데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만화고요. 이 만화가 2년 전에 일본에서 만화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체크하는 거를 좋아해서 어떤 만화인지 설명을 조금 찾아보는데 되게 제목처럼 약간 지동설에 대한 걸 다루고 있다고 해서 궁금해져서 한국에 나오면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학동네에서 정식 발매를 한다는 소식을 이제 발매 이전에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어져서 원서를 사서 한번 봤었어요. 그때 봤을 때 엄청 크게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고 이제 최근에 이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정식 발매된 걸로 이북으로 보니까 한국어로 보니까 울림이 더 컸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추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리디북스에서 몇 달 전에 신간이 떴을 때 그때 이제 딱 미리 보기로 보고 이것도 약간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신선한 약간 좀 쌈박한 그런 느낌의 만화여서 그때 저도 이제 바로 찜해놓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다비님이 이렇게 한번 보자고 했을 때 되게 반갑게 생각을 했었군요. 근데 약간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기로 했을 때까지는 이건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 상태에서는 내용은 아직 파악이 다 안 된 느낌이 좀 있어서 이야기할 게 많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디북스를 아침에 확인하는데 나왔어요.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출근하다가 확인했는데 이게 갑자기 4권까지 2권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래서 뭔가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일 나왔으면은 더 좀 뭔가 아까운 느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바로 급하게 또 이제 3, 4권을 마저 읽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마 제가 뭐 원서나 이런 거는 전혀 보지 못했고 좀 약간 급하게 읽은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아마도 만화 내용은 아직 뭐 충분히 다 제가 뭐 다비님보다 알지는 못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약간 만화 내용보다 좀 딴소리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띄엄띄엄 발간돼서 아쉬웠던 작품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4권까지 나왔다고 소식 듣고 잘 됐다. 그래도 끝까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3명 다 좀 의견이 일치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만화예요. 재밌게 보고 있는 만화인데 저는 이 만화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표지 디자인밖에 없거든요. 표지 디자인 말고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는 되게 내용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좀 신기한 만화라서 그런 점에서도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 성수동에서 하는 사교클럽에서 한번 소개를 받아서 읽었었는데 뭔가 맞아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여튼 뭔가 좀 힘이 있는 그런 만화라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래도 제목만 딱 봐도 지구의 운동에 관하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비님이 스토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진짜 약간 실제 역사에 기반을 해서 천동설이 이 세상에 잊히던 시절에 몇몇 천문학자들이 지동설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주장하고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시교라는 종교 거대 세력에 저항을 해서 계속 이 지동설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이어나가는 투쟁하는 내용이고요. 1권마다 약간 주인공이 달라지는 만화인데 이 1권의 주인공은 라파우라는 천재 소년이 나와요. 12살의 나이인데 대학에 입학을 하는 천재고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아, 세상살이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천재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걸 걸고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원래 이 라파우라는 캐릭터가 사랑 같은 감정으로 대표되는 헛된 욕망이나 뭐 공허한 감정 같은 거를 엄청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동설을 알고 난 뒤로는 그 사랑을 위해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런 내용이 단순히 지동설의 확립이라는 역사 전달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라파우도 그렇고 2, 3, 4권에 나오는 어떤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안의 고민과 세계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냈는지에 대해 작가의 상상도 조금 가미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만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세 이제 기독교, 뭐 시교는 다 알잖아요. 그쵸? 기독교에 네, 대한 그리스도교죠. 이야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다뤘던 그 7인의 셰익스피어에서도 약간 이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맞아. 뭐 주된 어떤 종교 갈등은 구교와 신교의 그 대립들 위주긴 했지만은 이 만화를 비롯해가지고 중세 그 당시 어떤 유럽의 문화나 뭐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화로 되게 잘 묘사한 이런 만화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의 어떤 분위기, 맥락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비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의 주인공으로 이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는 그 라파우라는 주인공이 뭐 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금세 또 퇴장하고 다른 네. 뭐 시대에 다른 뭐 캐릭터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옴니버스처럼 진행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나마 3, 4권을 좀 더 봐가지고 전개가 어느 정도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고 좀 가늠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은 2권까지밖에 못 봤던 상황에서는 이 만화는 사실 좀 어떻게 되는 거지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뭐 이야기 주인공이 앞으로도 또 얼마나 바뀔지도 사실은 예상을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 만화의 어떤 캐릭터들은 사실은 어떤 하나하나의 주인공들이 약간 기능성을 조금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주인공은 어떤 이런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이 그 지동설이라는 그 세계관을 뒤집는 그 어떤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그 자체가 주인공 같고, 이게 그 이야기의 뭐 그 제목에도 부제로 나와 있기도 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 저희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또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지동설이 현실에서도 이 정도로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그런 건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로 심하게 박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만화가 약간 좀 과장을 했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작가분이 인터뷰한 것까지 제가 좀 봤는데, 네. 본인이 약간 과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지동설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그 세계관에 반하는, 심지어 자기의 신병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하는가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제 묘사하고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 만화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 만화에서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가 주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그랬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뭔가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동설보다도 이제 지동설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주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개인이 에피소드마다의 주인공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성인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2권만 보셨으니까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1권 주인공인 라파우가 1권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서 엄청 명대사를 뱉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막 똑똑하지 않고 이런 위험한 일에 몸을 던질 수 있는 바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대목인데, 약간 세계하고 싸우는 일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자기 자신을 깨부수는 과정을 동반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라파우의 각오에 완전 몰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또 지금은 그때보다 또렷하게 우주가 잘 보인다라고 라파우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여기가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 포인트죠. 저 이거 보고 눈물 흘렸어요. 약간 당시 학자들이 약간 비슷한 기록을 남겼는지 그걸 참조한 건지 아니면 100% 작가 창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면 대사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한동안 다음 페이지로 못 넘기고 막 핸드폰 덮고 있었고, 이거를 보고 작가가 엄청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같다고, 또 언어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다시 언어로 바꾸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라파우가 그렇게 우주가 잘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이 본다는 행위에 만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레이어가 생기고, 또 우주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라파우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낄 장엄한 감동이나 그 감동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도 있는 마음이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멋진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이입을 이번에도 많이 하셨군요. 네, 엄청 저는 특히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입장으로 좀 보긴 봤는데. 네, 뭐 저도 이 만화가 약간 그림이 엄청 이렇게 아름다운 만화는 아닌 편이잖아요. 맞아요. 작화는 약간 좀 어설픈 느낌이 있고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림적으로 뭔가 막 감동을 할 만한 이런 장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네네. 되게 인상적인 그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어떤 하나의 장면에서 페이지를 넘겼을 때 확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자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페이지들을 보다 보면은 그 대사, 이 글이랑 이미지랑 이게 되게 서로 연계돼서 연출을 되게 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엄청 잘 그리지 않는데도 어떤 장면들은 너무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여요. 맞아요. 그런 지점이 있었고. 어떤 감동이 정말 확 느껴지는. 그래서, 저도 다비님이 이야기한 이 장면들 되게 강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고, 저는 이제 그 뒤에도 좀 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장면부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보통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첫 장면 보고 도망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덮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시작을 해야 되지 싶을 정도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좀 잔인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와 곁들어서 진실을 위한 대가로서 무엇을 지불하는지를 묻는 그런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이 고문 장면이랑 곁들어져서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연출이고, 저는 이게 이제 리디북스를 보면서 미리 보기로 볼 때, 이게 엄청 좀 또 뒤통수를 딱 때리는 정도의 인상적인 시작이어가지고 되게 강하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덮겠죠. 바로 그냥 뒤로 돌아가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긴장감을 바로 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이제 라파우가 지동설을 알게 되는 그 과정들로 이제 금방 들어가서
연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스릴러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그 고문관 뭐 2단 신문관 그 사람이 활동하는 장면을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우리 다 알죠. 독자들이 보다 보면 라파우는 뭔가 어떤 운명이 있을 것 같은지가 계속 그 강한 긴장감으로 유발되고 이 라파우가 어떤 현명한 이런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해서 그래도 뭔가 이 상황을 좀 잘 해결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어떤 일상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만화 속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은 대부분은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비굴하게라도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겠죠. 네. 예, 근데 독자들은 일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주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라파우가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기가 느낀 어떤 인지적인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떤 운명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이런 예상이랑 계산까지 다 하면서 그럼에도 용감하게 본인의 어떤 신조를 그 법정에서 이렇게 밝히는 그 모습이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슬프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인물이 조금 뭔가 희생하지 않고도 뭐 약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희생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라파우가 어쨌든 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1권 이제 한 후반부 정도에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픈 느낌으로 또 기억이 되는데 이게 그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작가가 어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환 고리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도구로 그 라파우라는 어떤 캐릭터의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그런 만화보다 더 그런 진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이 작가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만화를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많이 썼을까 그거를 곰곰이 들으면서 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화라고 작가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쭉 많아지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어서 그거 말고 다른 지점에서 좀 스파크를 튀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는 우리한테 긴박감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선택한 방식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그거를 좀 더 리얼하게라기보단 잔인하게 보여주면서 억지라기보단 그런 설정으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저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작가님. 이렇게 확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이 약간 좀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세계관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사실을 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세계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던 건데 그러면 진실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진실적으로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 대부분도 우리들이 알고 있던 거랑 다른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우리의 기존 어떤 사고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괜히 고정관념이 아니거든요. 한 번 만들어진 거는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나에게 익숙함을 주고. 그치. 그러다 맞아. 보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정보가 아무리 옳더라도, 아무리 그게 올바르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 데는 사실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때 저희가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제 인지부조화거든요. 음. 내 신념과 다른 어떤 사실을 내가 경험하거나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신체적인 어떤 반응들, 인지체계는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거예요. 부조화, 불편함을. 그래서 이 불편함을,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동기화가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원래 자기의 생각을 그 신념은 그대로 두고 그게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이런 게 반하는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신념은 그대로 두고 내가 겪었던 어떤 생각이나 이 경험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원래 신념 체계에 맞추는 방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쵸. 뭐 70년대 미국에서 사이비 신앙이 엄청 이렇게 막 많이 발생해서 휴거 막 이런 게 미국에서 70년대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휴거일이 됐는데 뭐 휴거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신앙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빌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휴거가 미뤄졌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이 본인의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맞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신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이게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뭔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인가 뭔가 머리가 나빠서인가 또는 뭔가 뭐 불안정해서인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제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조금 다를 뿐인 거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되게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라는 거죠. 약간 그게 이제 본능적인 공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란 영화에 보면 이제 그걸 되게 잘 다루고 있는데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AI가 제작되면서 딱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아요. 임신만 못할 뿐이지. 근데 그 AI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게 그러니까 두려움인지도 모르고 공포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겁에 질려 있으면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근데 모든 생명체가 그런데 그 공포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느냐가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질서를 내가 안전한 질서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질서가 무너질 만한 뭐가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전우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걸 희화화시켜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이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되게 모욕적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구 평면설 얘기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하지 않았을까? 거의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과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근데 그분들도 신념이 있을 거예요. 지구평면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문을 당하면서 그 지동설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쓰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서가 이미 무너지지 않을 선에서 이 사람들을 되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라고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공포를 이제 본능적인 공포를 정리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근데 그건 지금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네요.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시대랑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만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제목이 이제 의미가 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제목 되게 어렵게 지었어. 이 제목이 한국에서는 지라고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원제는 치예요. 일본어 가타카나로 치라고 되어 있고 이때 치라는 발음이 일본어로 땅을 뜻하는 치, 피를 뜻하는 치, 그리고 안다는 거, 알을 뜻하는 치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지력 뭐 이런 거. 그 세 가지를 일단은 담고 있고 또 뒤로 갈수록 이 치라는 제목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는데 일단은 2권까지만 나왔으니까 이 땅, 피,
arm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영어 같았는데, arm.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어로는 가타카나로 써져 있었으니까 중의적인 의미를 의도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글 제목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땅지라고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옆에 이제 부제로도 뭐 지동설에 대한 지구의 운동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부제를 달았나? 그럴 수도. 근데 원래 뭐 예, 일본 원제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소개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의 소재가 된 부분이 뭐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이건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지동설은 되게 부차적인 거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거는 정말 이야기를 그냥 시작시키는 맥커핀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점점 이야기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지식으로서의 그 안다는 것으로서의 그 질을 생각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원래부터 인간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뭐 철학사에서 뭐 끝없이 계속 이야기해온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게 너 자신을 알라인데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 거고,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빨간 약을 먹을지 파란 약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똑같이 관통하는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에서 이제 돈 물고 업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고. 돈 물고 완전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런 안다는 거, 개념, 그 자체가 진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논의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만화도 다루려고 하는 목적은 거기까지 좀 가서 닿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피가 그 치로 일본어에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 그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비님 이야기 듣고 사실은 처음 알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까지만 알았을 때는 내용상에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4권까지 좀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만화상에서도 좀 드러나기는 하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희생이 발생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이제 계속 밝혀져요. 그래서 만화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들을 그 내용상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저희가 알기에도 이제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순교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부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순교를 하신 분이고, 기독교도 이제 처음에는 그 구시대 이전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 관습들을 타파하는 하나의 진보적인 깨달음이었던 건데, 이전 시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며 만들어 가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나중에는 이제 권력이랑 억압의 상징이 돼가지고 또 누군가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그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깨우친 사람은 또 이제 기존의 관습적 세상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희생까지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레퍼토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정반합일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내용들, 잔혹한 방식들도 잘 이렇게 좀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치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개념이 중심이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 아파우가 1권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이나, 2권에는 이제 오크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오크지라는 캐릭터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너무 더럽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이 오크지를 감시하는 것 같은 엄청 많은 수의 눈이 또 나오고, 또 사제인가 신분가 바덴이라는 맞아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눈을 지지는 장면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약간 지동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눈 이미지를 매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는 또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에 더해서 본다는 행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았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행위가 개인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세계를 다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볼 수 없다라고 뭐 오크지라는 캐릭터는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하고 또 바데니는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들라고 지식을 쓴 어떤 책 같은 거를 못 보게 하려고 눈을 지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평소에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보는 일이 이 만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게감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거를 지동설의 어떤 확립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지라는 만화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사실 엄청 특별한 일일 수 있고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뭔가 일깨워주는 만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돈 룩업도 결국에는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이제 했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안다라는 거,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어떤, 웃긴 예시로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죽는다는 그런 도시괴담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죽는단 말이야?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이럴 수가. 위험하다. 아주 위험한 일인 것처럼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어떤 원리인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렇게 된다라고, 뭐, 호흡 곤란인지, 아니면 체온 저하인지,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풍기를 밤에 아무리 더워도 이게 타이머를 항상 꼭 켜놓고 자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활했는데, 지금은 이런 믿음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뭔가 올바른 정보를 알게 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에어컨 다 쓰니까, 그쵸. 선풍기를 안 쓰니까, 그 자체가 이제 퇴색이 된 것 뿐이지, 선풍기를 써오시는 옛날 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나이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던 주체가, 뭐, 이거에 대해 정정을 한 적이 있냐, 교정을 한 적이 있냐, 그런 적도 없고, 뭔가, 이게, 과학적인 어떤 사실로서 막 따져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도시전설이 퍼졌는지 우리가 다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문화나 또는 이제 나라나 또는 어떤 집단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무수하게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가면은 마찬가지로 도시전설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집단이나 어딘가에 갔을 때 또는 어떤 회사에 갔을 때는 거기만의 문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다른 삼자가 그냥 외부인이 생각했을 때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네. 왜 저렇게 사는지. 근데 이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이렇게 많이 무수하게 발생을 하는데 잘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죠. 진실이나 팩트라는 말을 저희가 되게 쉽게 쓰는 세상이고 어느 때보다 사실은 뭔가 어떤 사실들, 궁금한 것들, 지식들을 금방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하는 거 너무 쉬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맞아요. 아까 말한 그 인지부조화를 너무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왜냐면 이제는 진실이랑 이념이 잘 구분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진실이라는 게 그냥 선택의 영역이 된 거죠. 돈 루급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조류. 그리고 그에 대해서만 그냥 증거를 계속 내가 찾아보고만 해도 내 신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인지부조화 그냥 해결되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영상이든 이미지든 검색하면은 외계인도 나오고 뭐 UFO도 나오고 너무 그럴듯하게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면 외계인 사진을 리얼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죠. 그렇죠. 아예 만들 수 있죠. 인공지능이 사실 다 만들어주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을 수 있나? 아까는 이제 저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하는 게 내가 사실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만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보는 것조차도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식을 아무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도 검색하면 논문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편집된 위키 같은 거죠.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빠르게 볼 수 있는.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만화에서 인간이 처음에 이제 그 만화 초반에 나온 나레이션이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대가가 뭐냐, 어디까지 무엇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시절에서 이야기하던 그 질문이 지금 유효한가? 이제는 지식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한가? 뭔가를 알기 위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대가가 필요한가? 뭐 저는 그 어떤 이런 희생을 기울일 이런 필요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될 동기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진실들이 남발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는 아 저런 거 왜 믿지? 싶은 생각 들지만 사실은 저도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굴고 있겠죠. 왜 저런 생각이, 저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지? 그래서 심리학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는 뭐 저런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그 진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그 말 자체에 의심을 하게 되는, 과연 그게 정말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 이게 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할수록 제가 이거는 정말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수록 더 오히려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전우님 말씀 좀 정리하자면 요즘 약간 세상이 진실로서의 진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진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만화 보면서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 만화가 역사를 다뤄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여기서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진짜 진실을 밀고 나가는 게 크게 막 엄청나게 예전처럼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거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걸고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만화가 최근에 나온 만화지만 뭔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막 읽힐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만화에 고문 장면이나 어떤 탄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지동설 탄압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어떤 개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 같은 것, 억압 같은 것에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생각하면 뭔가 충격적인 고문 장면들이 막 엄청 긴장감을 주기 위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방금 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랄까. 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진실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상태로 세계를 운영하니까 진실이 얼마나 이게 아니라는 거를 깨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우님이 말씀해 준 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믿는 짓을 내가 믿는 짓을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인지 부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일단 우리가 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안에서의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도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다 그냥 가는 거면 그게 우리한테 뭐 큰 문제가 있나?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그거를 진실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이미 세팅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어도 괜찮은. 다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남도 자신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계는 이 시대 때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서로 톤 앤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간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 지점에서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과학자가 직업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지금 우리가 꼭 진실해야 된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시대가 워낙 서로의 경험이나 지식들이 사실은 근간을 두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 대부분의 지식들이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내 경험 속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학업적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하면서 또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경험들의 근거에서 내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각자가 이 경험들이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체로 비슷한 삶을 살았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농업이나 또는 어떤 산업계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생활했고, 생활 패턴도 비슷했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좀 이렇게 결이 비슷한 이런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점점 더 다양해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 한 1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 사이에 정말 너무 큰 변화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이 시대 변화들을 겪고 세대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는 6.25를 겪었고, 누군가는 뭐 베트남을 겪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누군가는 5.18을 겪었고, 누군가는 뭐 그 박근혜 탄핵 같은 거를 겪었죠.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 큰 일인데, 엄청 하나의 그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인데 각자가 자기가 겪은 것만 알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사실만 전해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겪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다른 주관적인 진실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만화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서로가 믿는 게 신념체계조차 다를 수 있다. 3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을 믿어요. 천동설을 수십 년 동안 그 더 완벽한 천동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어떤 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열망만큼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탄압하지도 않았고, 그 연구를, 데이터를 내가 되게, 막 조작하지도 않았고, 내 믿음을 위해서 조작하지도 않았고, 그 윤리적인 연구자였거든요. 또한, 한편으로 이런 사람도 나와요. 지동설을 믿고, 지동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되게 계급주의적이고, 지식 전파에 무관심해요. 왜 너 같은 사람이 글자를 알아야 되냐, 너 같은 사람 몰라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성은 뭐 마녀에 가까운 어떤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서기서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연구하는 여성 나오죠. 학문적으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후에도 이제 또 아마 다양한 캐릭터 나올 것 같아요. 그들 나름의 이유로, 또는 이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탄압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올 거고, 만화에서 제가 이제 2권까지는 조금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는데 3권, 4권까지 보고 나니까 그 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존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 다른 입장들, 다른 신념체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의, 아까 이제 성인수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류 전체적인 어떤 그래도 진보된 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서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둔 이런 진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나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는 방식들, 그리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들을, 어떤 관계들을 왜곡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캐릭터들에게는 또 뭐 뒤를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은 약간 좀 불행한 어떤 또 이런 운명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개인을 권력으로 누르는 걸 엄청 비판하는 만화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 만화에서 제일 먼저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C교, 크리스트교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신학이나 신의 존재하고 천동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믿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또 보면 되게 재밌는데, 1권에서는 몸이 불타는 것, 화형의 제일 무서운 점은 무가 되는 것,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대목이나, 2권에서 사형을 앞둔 지동설 연구자가 너네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근데 저는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은 뒤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무섭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신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고, 신을 믿으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을 구할 수 있고, 또 죽은 뒤에는 천국에 간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들이 천국에 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그걸 믿으면서 이제 그 이유로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이 만화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만화의 지동설 연구자들은 지동설이라는 이치를 너무 아름다운, 너무 합리적인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죽어도 그 연구가 계속 이어져 나갈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도 좋다 하면서 되게 행복한 얼굴로 죽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만화가 아마 크리스트교, 카톨릭일 종교를 C교라고 뭉뚱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을 불안해서 구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살아가면서 또 바뀔 수 있고. 근데 이 만화에 그려진 종교, 또 당시의 종교는 그 방향을 유일하게 신을 향한 것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와서는 종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뭐 남 죽이고 고문하는 식으로 강요를 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종교는 여전히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만화가 C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비판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했는데 저도 사실 기독교인이고 냉담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을 믿되 신에 대한 사랑이 다른 여타의 사랑과 다를 게 없고 더 숭고하고 아름답거나 더 나쁘지도 않다는 걸 알고 믿는 경우에만 종교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어쨌든 C교, 네. 기독교에 대해서 이 만화에서도 사실은 대놓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저는 그 종교는 사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처럼 그 세계가 훨씬 더 문명이 지금 수준으로 되기 전에 사람들은 훨씬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고, 서로 말이 다르고 서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 공격하고 침범하고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일들이
뭐 그때는 더 현실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고 뭐 전쟁이나 이런 일들 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에게 이런 어떤 혼란과 폭력과 어떤 그 난폭한 현실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 종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사실 혼자서 그냥 개인으로만 충분히 존재하기에는 사실 너무 미약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신체적으로 것들은 다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고 그게 사회나 국가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인류가 그 의지하기 위한 뭔가로서 필요해서 사실 인간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불안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본능적으로 유발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시대 어디 살았던 어떤 누구든 경험을 100% 할 거거든요. 언제든. 그러면은 불안을 피하고자 뭔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주문을 외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편안해진다면은 사실 그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저에게는 이제 심리학이 된 상황이지만 사실은 종교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동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만화에서처럼 기독교가 지배하던 어떤 중세를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잖아. 뭐 이 만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역사상 중세 그 전에도 항상 있었고 근대와 현대에도 뭐 가까이에 계속 있고 당장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어딘가에 우리 주변에도 있죠. 제가 상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각의 이제 주관적인 현실에서는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상담스터를 사실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 같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미혹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되, 사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시절에 어떤 필요성들. 근데 이 작품 네. 좀 특이한 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엄청 투박하죠. 근데 좋아요. 투박하다는 표현이 네. 좋아. 투박하긴 한데 되게 재밌게 잘 읽히지 않아요? 네, 방해가 안 돼요, 그림이. 그래서 저도 그 작품 보는데 얼굴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뭔가 포인트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얼굴이 자꾸 바뀌어서 좀 힘들긴 한데도 전혀 방해되지 않고 작품을 되게 집중해서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페이지 만화로서 이렇게 망가의 전형적인 연출을 따르고 있는데 서사 준비가 잘 됐고, 그리고 이게 그 연출의 힘을 빌리면 진짜 충분히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점에서 약간 만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만화는 그림이 아니다. 네. 근데 이게 딱 거기에 걸맞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림 자체도 물론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작가님. 근데 알아보게 그림 느낌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연출과 서사를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진짜 재밌는 작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연출 좀 어떠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슷하게 봤거든요. 거칠고 어설픈 어떤 느낌이 드는 작화에 비해서는 만화적인 어떤 연출이나 대사의 흐름들, 그리고 그 말칸 하나하나마다 캐릭터의 정서가 담겨 있는 그 묘사들, 대사랑 이미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와 연출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약간 이 만화가 하나의 좀 예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물론 작화는 좀 정말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얼굴들이 서로 달라지는 게 자꾸 사실은 좀 이 갭이 좀 크고 대사를 가끔 너무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대사를 막 빽빽히 채워넣는 경우들도 있고. 설명을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만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약간 그 기생수 작가가 생각나거든요. 기생수 작가도 초반에 처음 제가 기생수를 봤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기생수 작가는 대인이죠. 대가. 명인이죠. 명인. 뭐 만화의 명인이잖아요. 만화적으로 이 사람을 뭐라고 뭐 우리가 흠잡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저는 그 사채꾼 오시지마도 생각나거든요. 처음에 사채꾼 오시지마 일권 보면은 아주 작화가 날아가요. 막 이상해요. 근데 연출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막 어떤 부분 되게 파격적이기도 하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를 포함해서 일본 만화가 대단한 점을 느껴요. 어떤 점이요? 겉으로는 작화는 이거 별로 비호감이에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도 같고 왜 뭐 이런 정도의 작화를 가지고 데뷔를 시켰지? 싶은 느낌까지도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만화의 내공은 엄청나게 탄탄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연출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거든요.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연출은 뭐 왜 이래 엉망인 사람들 오히려 반대해서 이 만화 내공이 이렇게 탄탄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훨씬 더 큰 감동이나 어떤 이런 깨달음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저희가 저 이제 성윤 작가님 만화 수업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어렵잖아요. 연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탁월하게 지금 보여지는 사람인 거죠. 작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훨씬 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이기도 한 것 같고 그 기생수 작가 수준으로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만화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만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생수 작가 이와키 씨가 이 만화 추천사 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점에 책 상세 정보란에 일본 유명한 작가들, 만화 작가도 있고 뭐 시인도 있고 어쨌든 유명인들이 써준 추천사를 몇 가지 번역해서 상세 정보란에 적어놨는데 그중에 이와키 히토시 추천사가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하니까 방송 듣고 약간 관심 생기신 분들 설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대사를 분별하는 센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진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꼈고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대사로 이미지와 함께 대사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하는